전 국무총리가 들어옵니다.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이미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있었고 한 전 총리와 김영호 전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대통령 집무실로 합류했습니다. 이어서 법정에서 공개된 영상은 밤 9시 9분에서 10분 사이의 모습.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집무실에 있던 국무위원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대부분 계엄 관련 문건으로 보이는 서류를 들고 있습니다. 잠시 뒤 김용현 전 장관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집무실에서 나오자마자 손가락 4개를 들며 국무회의 정족수 11명까지 4명 남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위원들이 다 같이 문건을 검토하는 모습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주머니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으로 추정되는 서류를 꺼냅니다. 당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시각은 밤 10시. 이 시간을 넘긴 10시 5분에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국무회의 정족수가 아직 충족되지 않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나가려 하자 박성재 전 장관이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기도 합니다. 7분 뒤 김용현 전 장관은 손가락 1개를 들어 올렸고 곧이어 오영주 전 중기벤처부 장관이 도착하면서 10시 16분 정족수가 충족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강희구 전 부속실장을 불러 계엄 문건을 국무위원들에게 건넵니다. 그런데 문건이 다 배포되기도 전인 10시 18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대접견실을 떠납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후 다시 대접견실로 돌아온 윤 전 대통령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문건을 건네거나 이상민 전 장관에게 전화를 하라는 듯한 손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영상 속에선 누구 한 명 윤 전 대통령을 제대로 말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피고인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행태는 어땠을까요? 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빨리 오라고 독촉 전화를 하고 계엄 선포하러 가는 윤 전 대통령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엄 관련 서류를 직접 챙기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과는 한참 논의까지 진행했는데요. 섬찟하게도 이때 이 전 장관의 얼굴에선 웃는 모습까지 드러납니다. 이어서 구승은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손가락으로 남은 국무회의 정족수를 세고 있을 때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게 빨리 대통령실로 오라고 독촉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족수가 채워지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뒤 자리에서 일어섰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전 총리는 고개를 2번 끄덕였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대접견실을 빠져나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무언가 빠뜨린 듯 돌아오자 한 전 총리는 책상 위에 있던 계엄 관련 서류를 건넵니다. 특검은 이 같은 모습들이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을 제재하려 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의 말을 들어보라는 건의를 한 상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동조의 의사표시를 하는 모습까지 확인됩니다. 계엄 선포 이후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 서류 서명을 거부하며 자리를 떴지만 한 전 총리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남아 16분가량 문건을 보며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 전 장관이 양복 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건네자 한 전 총리는 이를 곰곰이 읽어본 뒤 손가락으로 문건을 짚어가며 무언가를 긴밀히 이야기합니다.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던 이 전 장관이 들고 있던 종이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행정 박부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총괄하여 챙겨보면서 내란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CCTV 영상 중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이후 무장군인이 투입된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물었지만 한 전 총리는 계엄에 반대했다고 동문서답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출동을 했고요. 그걸 막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묻는 겁니다. 저는 공부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 그 국무위원에게 주어진
그런 국무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선포 반대해서 밝히신 거 맞습니까? 반대하시는 듯한 모습이 CCTV에는 안 잡혔는데. 증인으로 나온 김용호 전 통일부 장관은 계엄 선포 계획을 한 전 총리가 아닌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반대 의견을 낸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오늘 CCTV 영상을 통해선 과거 윤석열 정부를 이끌었던 주요 국무위원들의 거짓말들이 여럿 확인됩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이럴 수 있을까 싶은데요.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들이 국회나 헌법재판소에 나와 내놓은 증언과 12월 3일 밤 실제 행동이 얼마나 달랐는지 이준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님, 포고문 지금 놓여 있었다고 하는데 보셨습니까?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 지금 박성재 장관님은 그 포고문이 놓여 있었다고 그러는데 자리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 적도 없다던 문서는 자세히 읽고 있었고 독촉 전화까지 해놓고는 국무위원들 부르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늦게 그 연락 받은 분들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연락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오면서 걱정하셨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닌 실무자가 지시사항 문건을 전달했고 접힌 쪽지 형태라서 내용도 몰랐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들어가시면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리고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에 누군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CCTV 화면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맞은편에 앉아있는 최 전 부총리에게 직접 문서를 건네줬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곧바로 이걸 읽어내려갔고 한 전 총리는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종이를 봤을 뿐이라고 주장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역시 양복 안주머니에 서류를 소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한 전 총리보다 먼저 도착해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가 차기 전 자리를 뜨려 하자 붙잡기도 했습니다. 계엄 선포 후엔 이상민 전 장관과 함께 강희구 전 부속실장을 불러 무언가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강희구 부속실장을 불러서 부서 준비 관련 논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책임 회피와 허위 증언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진상규명을 방해해온 전직 국무위원들의 민낯은 CCTV를 통해서야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는 한때 변호인들이 단 한 명도 법정에 나오지 않아서 재판이 늦게 시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열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요구를 들어달라며 재판을 볼모 삼은 건데요. 처음부터 일관되게 법꼼수로 사법부를 주무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연휴를 마치고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그런데 피고인석은 물론 변호인석도 윤갑근 변호사 한 명을 제외하곤 텅 비었습니다. 변호인 측 출석한 변호사님. 윤갑근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예.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섰을 때 변호인석은 아예 비어 있었습니다. 증인신문 전까지 촬영이 된다는 점을 문제 삼아 단체로 항의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자 지규현 재판장은 촬영을 잠시 중단할 테니 변호인 측에 한 명이라도 들어와 달라고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의무적으로 중계를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안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명백히 이거는 재판권 침해에 대한 위헌적 요소가 큽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없이는 진행해도 변호인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한 필요적 변호 사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사실상 재판 진행을 볼모로 삼아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규현 재판장은 검토해보겠다,
변호인 얼굴이 나오지 않고 싶은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 증언하고 기자회견까지 연 김현태 전 707 책임단장의 증인신문 중계는 불허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증인신문이 시작되고 촬영이 종료되자 그제서야 전원이 다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재판에도 14회 연속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연휴 기간 1.8평 독방에서 감옥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묵상하며 기도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국감 첫날인 오늘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종전 대법원장들 관리에 따랐다며 국감장에 나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기 무섭게 여야의 거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대선 개입 의혹이나 내란 사건 재판장 접대 의혹 등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핵심 의혹에 대한 해명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국감장 안으로 들어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파기환송심 전 한독수 전 총리와 만났다는 의혹. 절차적 논란이 일었던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꼬리처럼 따라다녔던 질문들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높았지만 조 대법원장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관례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하여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6분여에 이른 긴 인사말.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하며 증인 출석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양심을 내세우며 의혹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선을 그은 겁니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대법원장도 증인 출석 사례가 있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질의응답에 응했습니다. 의혹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한덕수 총리를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들어가세요. 만난 적이 없다라고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습니까? 200페이지 책 350건이에요. 이걸 이틀 만에, 단 하루 만에 볼 수 있습니까? 대선 후보와 관련된 겁니다. 끝내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두고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인 삼권분립의 원칙도 파괴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릅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법원장을 이런 식으로 감금을 해서 진술을 압박을 해요. 정치 개입 논란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조희대 대법원장. 그가 국감장에서 90분 동안 남긴 건 해소되지 않은 의혹과 궁금증이었습니다. MBC 뉴스 공선입니다. 국감장에선 조 대법원장을 향해 그간의 핵심적인 의혹들에 대한 질의를 쏟아낸 여권 의원들과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고성과 반말까지 난무했고 한때 국회 경위들이 출동하기도 했는데요. 고병찬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마치고 앉자마자 여야는 조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석을 허가하지 않는 것 삼권 분립 훼손이라고 주장했고 위원장님의 논리대로 한다라면 저는 대통령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되고 국무총리도 나와야 되고 국회의장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답할 의무가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고 여야 모두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고성이 오갔고 시끄럽게 한 사람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입니까? 아니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개입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분위기가 격해지며 남편이 춘천지방법원장인 나경원 의원부터 법사위에서 나가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국감에 들어오시면 안 되죠. 기업으로 따지면 남편이 계열사 사장인 거예요. 조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 앞으로 몰려가자 질서유지권이 발동돼 회의장엔 국회 경위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대법관들과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혼자 다 해먹어! 우리에게! 1시간 반 동안 아수라장이 됐던 법사위 국정감사는 결국 조 대법원장이 국회를 떠난 뒤에야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검찰 중립은 역대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과제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수사정보 정책관실을 다시 확대하는 등 검찰의 권한을 키우는 제도를 마치 검찰 중립 확보의 중요 성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가 자체 평가한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범죄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장 관련 정보를 수집한 곳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른바 수정관실은 무차별적 정보 수집이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다며 과거 정부에서 역할이 축소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 부서를 다시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무부는 이를 검찰 중립을 위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법무부의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검찰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지만 약화된 검찰의 범죄 정보 수집과 검증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를 개편했다는 걸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형사부를 97개 늘린 것도 검찰 중립성 확보 성과로 적혔습니다. 주요 기관의 검사가 과하게 파견되는 걸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폐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을 정확하게 하려면 중립이 아니고요. 검찰이 독립적으로 마음대로 하라는 거를 단어 포장을 해놓은 거죠. 힘이 있었을 때 당시의 검찰로 돌아가려고 하는. 하지만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한 것과는 달리 지난 정부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공개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MBC가 확인한 보고서는 법무부 과장급 실무자들이 외부위원과 함께 매년 작성하는 내부 평가입니다. 법무부에 검찰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검찰 변호 의견서입니다.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법무부도 반드시 개혁돼야 합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 정신을 이어받은 검찰청법 제4조도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구로 이전하면서 대통령 경호를 위한 시설도 함께 옮기게 됐었는데요. 용산 미군기지 내 일부를 경호처용으로 고쳐 쓰기로 하고 세금 수십억 원을 들여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다 날리게 됐습니다. 미군 측이 경호처의 용산기지 출입 허가 등을 무제한 중지하겠다고 통보한 건데요. 어찌된 일인지 김현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붉은 벽돌의 건물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습니다. 서울 용산 녹사평역 인근에 있는 주한미군 관사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2023년 9월 13일 주한미군과 관사 사용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관사 10동 중 6개 동을 경호처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가 모두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경호처 관련 시설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호처는 지난해 8월 약 40억 원을 투입해 6개 동 57세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수리를 끝내고 전기와 가스 설치만 앞둔 지난 1월 주한미군이 갑자기 공사를 중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MBC가 입수한 문건입니다. 더글라스 클라크 주한미군 정책전략국장이 지난 1월 23일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양해각서에 명시된 경호처 부지 이전 지원을 중단할 것이며 경호처 직원들의 용산기지 출입 허가도 무제한 중지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경호처는 자체적으로 분석한 통보 이유를 문건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불안정한 국내 정세, 주한미군 사령관 교체 때문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문건을 결재했던 인물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었습니다. 편지 이후 공사는 멈춘 상태. MOU는 통상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주한미군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40억 원은 모두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확실한 동의 절차도 없이 40억 정도를 투입해서 공사를 했는데 불법 개업으로 인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게 된 거잖아요. 국고 손괴죄라고 봐집니다. 게다가 새 정부가 청와대 복귀를 추진하는 걸 감안하면 주한미군이 입장을 바꿔도 경호처가 용산의 관사를 사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호처는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호남에선 불 안 나나 발언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20여일 만인 오늘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발언 취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유감이라고 언급해 또 다른 언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는 시작부터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왜곡해서 하는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네. 조용히 해주세요. 호남에선 불 안 나나 문제의 발언 당사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공식 사과를 놓고 충돌한 겁니다. 광주를 지역구로 든 의원의 공식 사과 요구에 아직까지 진정성 있는 호남민들을 상대로 한 사과는 듣지 못했습니다. 정중하고도 강력하게 우리 김정재 의원께 요청드립니다. 김정재 의원은 호남민의 마음을 상하게 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여당이 자신의 발언 취지를 과도하게 또 악의적으로 왜곡해 힘들었다고 토로하며 또 다른 언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재난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도우자라는 차원에서 얘기했다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역을 저주하고 국민을 모독한 발언은 역대 가장 끔찍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발언입니다. 어떻게 미래 전당을 혐오의 무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실랑이는 30여 분간 이어졌고 김정재 의원은 앞으로 언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며 재차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 최초 폭로자인 백혜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풀 수 있는 단초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6명은 필로폰 24kg을 갖고도 인천공항을 무사 통과했습니다. 신체 검사나 휴대폰 엑스레이 검사도 없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던 백혜룡 경정은 필로폰 밀반입에 세관 직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는 막혔습니다. 백 경정은 애초 수사를 잘했다고 칭찬했던 당시 영등포 서장이 갑자기 용산을 언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서장께서 용산에서 이 사건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일면식 없던 경찰 간부의 회유 정황도 불거졌습니다. 관제청이나 경찰청이나 다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원이고, 그래서 그 타기관을 최대한 예우하면서 부담 없도록. 이후 세관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2차례 반려되는 등 이해 못할 일이 이어졌습니다. 백경정은 지난해 7월 좌천성 발령을 받고 수사 지휘선상에서 배제됐고, 압력을 넣은 것으로 지목된 서장은 대통령실로 옮긴 뒤 올해 2월 경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에는 검경 합동수사팀이 윤석열 대통령실 세관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백경정은 이 대통령의 파견 지시에 대해 단순 파견이 아닌 수사를 할 수 있는 조처를 하란 뜻으로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백혜룡 수사팀에서 했던 마약 수사는 한 10% 정도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90%를 향하는 그 지점에서 외압을 행사해서 수사를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 지점부터 다시 시작해서. 백경정은 은폐 당사자들이 이끄는 검경 합동수사팀은 출발 자체가 불법이라고도 주장해왔는데, 현재 수사를 이끌고 있는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에게 수사팀을 새로 구성해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달란 요구도 직접 전달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수사팀 증언 여부와 규모 등을 결정해달라는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숨진 대학생 박모 씨와 함께 감금됐던 한국인들을 접촉해 당시 상황을 들어봤는데요. 이들은 숨진 박 씨가 숨도 못 쉴 정도로 극심한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먼저 문다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에 감금됐다 구출된 20대 김모 씨. MBC와 인터뷰를 했던 지난달 초 캄보디아 복고산 범죄단지에서 죽은 한국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불렀던 이름은 23호였어요. 그 죽은 친구는 21호. 21호는 고문으로 숨진 22살 박모 씨였습니다. 눈도 잘 못 뜨고 숨도 잘 못 쉬고 이제 멍이 조절이 안 될 정도로 가만히만 있어도 흰색 옷을 입었었는데 피로 다 젖을 정도로 정말 많이 맞은 상태였거든요. 박 씨는 계속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저 진짜 숨 못 쉴 것 같아요. 진짜 숨이 안 쉬어져요. 계속 배가 너무 아파요. 김 씨는 박 씨가 사망한 지난 8월 8일 상황도 기억했습니다. 쇠파이프로 폭행당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엄청 소리를 질렀어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계속 지르다가 그러다가 이제 조용해졌는데 병원을 데려가는 길에 차 안에서 죽었다고 들었거든요. 지난 4월부터 같은 범죄단지에 감금됐었다는 24살 남성과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자신은 3호였다고 했습니다. 아플 때마다 중국 사람들이 막 때렸어요. 아프다고 하면 더 때렸어요? 이제 아프다고 하면 찡찡대지 말라고. 캄보디아 경찰은 박 씨가 숨진 다음 날 3호와 23호로 불리던 이들을 포함해 한국인 14명을 구출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과 연결된 국내 연계 조직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 씨가 대학 선배 소개로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학 선배는 보이스피싱에 활용할 대포 통장 모집책이었습니다. 박 씨는 본인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에 OTP 기기를 들고 출국했고 해당 계좌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